2026년 3월 15일 오늘 일요일 대한민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 진언을 한다 할까요? 국내적으로 상황이 너무나 변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파열음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일일이 대통령에 해서 다 귀담아 듣기도 어렵겠고 그렇다고 다 무시하기도 어렵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항상 상황 논리에 묻히다 보면 멀리 미래를 또는 멀리 과거를 반추해보는 역할에 소홀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란 또는 무슨 어게인 윤 이런 거 많이 휘둘렸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봐도 알지만 그거는 이제 극소수, 극우는 극소수다라는 말이 그대로인데요. 그건 무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요. 목소리만 클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없어진 자리 뒤로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또 사라졌던 것으로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동맹파와 자주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보수니 진보니 극우니 극좌니 이런 것은 표가 큰 나요. 이마에다 쓰고 다니니까 태극기들은 태극기 들고 다니고 성종이 들고 다니니까 알 수 있죠. 동맹파와 자주파라는 것은 아주 전에 있고는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모습으로 그동안 변신을 거듭하다 보고 이제 이 정부에서 주류들이 되다 보니까 동맹파와 나 동맹파요 또는 자주파와 나 자주파요 이마에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자꾸 파열음이 나오고 정책 역학자가 보이는 듯한 여권 분열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는 동맹파가 힘을 갖죠. 왜냐하면 동맹파라는 것은 이제 좀 그 의미를 좁혀서 말하면 친미파라고 해도 될 것이니까 친미 친일 포함해서 그러나 그 동맹파라는 것이 이제 전에 말했듯이 무슨 보수다 순미 친일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지금 어게인 윤이나 태극기부터로 이미 이제 사라졌고 그것이 아닌 합리적인 중도 보수라든가 이게 다 이제 동맹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파가 있는데 자주파 또한 무슨 전에 말했듯이 우리 소위 말해서 혁신 좌파들 그런 식으로만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주력이 또 자주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양 세력이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한미 관계는 동맹파들의 입장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국내 문제는 자주파들의 입장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세력이다 보니까 서로 연대해가지고 일종의 이런 거죠. 동맹파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외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라는데 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 일종의 기득권이라 할 검찰권이라든지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해서 그 기득권 그런 연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파열음 되고 있는 거죠. 자주파는 이제 한미 관계에서 지금은 어쩌지 한 건 물어서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떻든 그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곤란하지 않도록 그걸 하다 보니까 위축된 것도 있는데 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라는 식상하다는 이런 말도 듣고 검찰 계획이니 무슨 사법 계획이니 이런 말에서 심지어는 청와대로부터도 왜 너무 유난을 떠느냐 이런 말을 들 정도가 됐어요. 근데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본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이쯤 되면은 자기 생각만을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생각하고는 배치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제적으로서 또는 한미 관계의 한 축으로서 할 이야기가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한되고 반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 될 것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과 그 본의가 어떻게든지 악용되거나 또는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경찰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주파의 그런 이야기가 원래도 그 본의에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도 맞다 보는 것인데요. 일단 이런 거죠. 혹시라도 이제 동맹파 입장에서 제한돼서 강조하는 지금 무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여러 목소리를 포용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무슨 소위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검찰 개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따른 피해 이런 것이 그런 걱정하는 피해 방상 아니냐 이런 투 이야기.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지율이라는 것이 높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6,300까지 마크할 때 그로부터 이틀 뒤에 벌어질 이란 전쟁을 꿈이라고 꿨나요? 이란 전쟁도 꿈꾸지 뭔가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그건 예측했다 하더라도 이란 전쟁이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5,000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내려갈 걱정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문제는 유가라든가 유가 상승이라든가 물가 안등이라든가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60% 70%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도 꼭 그 자리에 있으란 말도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 대통령 잘못이 없음에도 오히려 잘한 것만 있음에도 대외적인 상황이 또는 여러 가지들이 좋지 않게 됐을 때는 그러면 그때도 지지율은 높은데 무슨 피해 망상이냐 할 것인지 그리고
지지율 높고 낮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망상이고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은 어떤 대의였거든요. 그 당시 대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나 또는 재량과 또는 어떤 조율의 여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돌아볼 과거로 저는 역시 이제 그 세계사를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제일 이제 한번 돌아보고 강해군의 파병, 강해군이 명청 교체기에 그 파병을 했는데 그때 명나라의 요청에서 파병했죠. 요새로 말하면 동맹파죠. 자주파가 아니라. 그때 강해군이 파병했을 때 명나라 요청에서 파병할 때 상대가 뭐냐면 청이 아니었고요. 후금이에요. 후금. 그것이 청나라로 바뀐 것은 강해군 때가 아니고 훨씬 뒤에 이야기예요. 병자로 때 이야기니까 한참 뒤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맹파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때였고 강해야 맞는 때였어요. 지금 한미 영맹파 정도의 정도가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한미 미국의 지위가 그 당시에 명나라 지위만 하지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 당시 명나라는 천하 일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지위는 일국은 아니고 거기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다국인데 지금. 그럴 때 그 강해군이 파병을 했는데 그 이야기했어요. 파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금인데 그것도 그 일개 부족인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명청을 교체할 거라는 것을 뭐 강해군이 예측을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측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엇을 하냐면 그걸 어느 쪽으로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항상 자주파와 동맹파의 이 간극을. 그리고 이제 인조 때 그 정묘호란 종자호라는 건 완전히 그 동맹파가 고집한 나머지 자주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동맹파들도 다 망해버렸던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제 고종이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의 개화파와 민영익 등의 그 수구파 양단간에서 그 개화파 수구파들 등이 따지고 보면 이제 친청이냐 친일이냐거든요. 여기서 친일은 일제강점기 친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때는 친청이 더 이제 동맹파였고 친일부라고 말이 좀 오가면 좀 용일이랄까요. 일본을 이용하는 거. 친청이 수구파라면 친청 수구파와 용일 개화파 이런 싸움이었는데 그거 이제 결국은 3.1천하로 끝났는데 3.1천하는 일단은 용일 개화파가 이긴 거였지만 그래서 그 승기를 유지시켜줄 수도 있었지만 고종은 이제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용일 개화파든 친청 수구파든 다 고종이 아끼던 신하들이에요. 지금 마치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에서 동맹파와 자주파가 같이 있는 것처럼 똑같단 말입니다. 어디다 무게중심을 주느냐의 차이인데 그때 고종은 친청 수구파한테 무게중심을 뒀죠. 그래서 이제 용일 개화파들은 다 역적이 됐고 대부분 살해되거나 심지어 이제 김옥균 같은 이런 망명돼서까지 자객에 의해서 암살됐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재필 정도만 살아남아가지고 한 10여 년도 훨씬 뒤에 미국에서 의학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독립이 어디에 대한 독립이었냐면 역시 청나라에 대한 독립이었어요. 그러면 서재필은 과거에 개화파일 때 갑신정변할 때 그때 뭐 용일파 뭐 친일파로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나는 반청 용일 반청 친일이 아니었고 그 갑신정변 때 서재필이 그 입장이 아니었고 지금 독립협회로 들어왔을 때는 반청 용립하죠. 미국을 활용하자. 청나라를 반대하고 그런 거였죠.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일본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건 반일은 아니에요. 반일할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서재필 때까지도 독립협회 때까지도 아직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고 뭡니까 일제가 무슨 뭐랄까요? 이 조선을 갖다가 침략하겠다는 것이 그쪽이 무슨 방침이 안 됐을 테니까 그거 사실 뒤에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서재필 생각으로는 우리 조선도 미국을 가까이 하고 그 청나라를 반대함으로써 이제 그 이번 군주정을 만들면 오히려 일본보다 한 발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그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서재필은 일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원래 뭐 시민권도 있고 그 원래 뭐 시민권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기국했던 인사니까 실제로 이제 고종이 서재필에게 처음에는 신임도 했어요. 그래서 뭐 독립협회 지원도 하고 있던 것이죠. 나중에는 또 다시 고종이 삐까닥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를 독립협회를 오히려 해산하고 했는데 그 이야기 끝났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자주국가 되냐 반대로 이제 그대로 온다라는 급전직하로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고종이 무능한 것은 한 번도 자기 신하들 가운데 그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을 때 항상 동맹파의 말에 휘둘렸던데 다른 결과로 자주파를 항상 소수로 하거나 배척하거나 때로는 외면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또 제거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한 결과로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 고종이 어리석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안에서 동맹파든 자주파든 굳이 뭐 구분할 필요 없을 만큼 열심히 일을 잘하는 거 알아요. 알고 또 그렇게 믿어지겠죠. 그리고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고종 때도
동맹파든 자주파든 다 애국자들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 나중에 낙인 찍히니까는 역적으로 변한 것이지, 그 모두 순간 애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에 동맹파든 자주파든 다 애국자죠. 애국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동맹파는 한순간에도 고공신을 거꾸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예를 든다면 쿠팡 같은 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쿠팡은 뭐 이재명 정부는 아니고 민간인데, 굳이 이제 색깔로 구분하자면 동맹파라고 해야겠죠. 자주파가 아니라. 미국의 조야에 많이 공을 들이고, 또 심지어는 그 사주가 미국의 국적을 갖고 뭐 이러니까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죠. 그래서 근데 쿠팡이 우리 국내에 사랑받는 걸로 말하면 무슨 동맹판이 자주판이 그런 색깔을 씌울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는 그야말로 애국 기업이었죠. 또 사랑받은, 쿠팡만큼 사랑받은 기업이 있었나요? 물론 쿠팡도 소비자들 위해서 많이 기획했던 것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쿠팡이 그 한미 관계에서 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국적인 행위를 볼 때, 이것이 이제 동맹파의 힘이 더 실릴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파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자주파라고 해서 우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조율 관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서냉전이 가장 극심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 진영이 가장 극심할 때, 동유럽은 완전히 소련과 같은 이성국이라고 해서 오죽하면 그야말로 동방 진영이었죠. 거기 유일하게 유고슬라비아만 티토가 가입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뭡니까? 끼지 않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유고 그 국가 안에 경제는 공산주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냐 아니냐 할 때 구분할 때는 유고슬라비아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 티토는 완전히 그 이성국, 그 동구권 이성국 안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고심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련에게 노골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유지했는데 아주 잘 됐죠. 그래서 그 냉전 시대 수십 년 동안 티토 본인도 장기 집권했고, 그리고 티토 그 국가 안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뭐 무역을 못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양쪽에 어떻게 보면은 적대하지 않으면서 잘 지냈죠. 그 가장 그 엄정한 냉전 시대에도. 그럼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원래는 이제 냉전은 양극 체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니까 미국 일극 체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극 체제죠. 미국, EU, 유럽연합,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 아닙니까? 인도도 이제 그 인구가 많으니까는 또 다극. 브라질도 저쪽 인구가 많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브릭스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극 체제가 됐는데, 다극 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국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국 체제에 쉽게 말하면 패권이 따로 없는데, 물론 지금 트럼프 패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영원할 것 같은 패권은 아니라 아니 무슨 임기가 있잖아요. 트럼프 임기가. 그 트럼프 후임자가 뭐 그러면 그 승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한 무슨 많은 걸 부를 수 있다? 트럼프는 무슨 그 생계변경 해서 많은 걸 부르는 거지만, 이제 그게 사실 또 뭐 싫은 것도 아닌데 역질하고 있는 거죠. 그 힘으로 하고 할 수 없이.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팔아주고 또는 달러 기축통화의 뭐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걸 꼴 봐주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은 하루아침에 아웃이죠. 사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 그래도 한미 관계에서 바로꼴을 가진 것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그 약점 이용하듯이 툭하면 철수하돼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던 그것이 안 통하니까 지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꼴이 지금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부들처럼 주한미군에게 그냥 목매 달아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를 맡겼더라면 지금도 그냥 미군 철수하다 그러면 아이고 형님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도 이제 천하의 트럼프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거나 또는 씨부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무리한 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가 사드 이번에 이란전에 빼간 것도 보면 알지만, 그리고 이제 병력도 빼가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은 지금 병력도 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미군들 지금 뭐 대부분 해군들 다 인도 이란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2,500명인가? 우리도 이제 뭐 주한미군 병력도 빼가겠죠. 근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지금 주둔비 다 우리가 부르고 있고, 평택기지는 세계 미군기 중에서 최고로 천국이거든요. 오죽하면 미군들이 평택으로 발령나면은 아주 그냥 천당에 들어간다고 환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미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말로 월세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월세라도 못 받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은 현재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자꾸 밖에 나가서 마증이나 피우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꾸로 그 폭격받는 타깃으로 변하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원치 않는 전쟁이 임할 가능성인데, 빨리 전시작전권도 빨리 이양받아야 되고 환수해야 하고, 뭐 물론 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취임사나 이런 데서 뭡니까 계룡대 그 축사에서 전작권은 환수라고 하지 않아서 회복이라 회복. 원래 있던 것도 돌려받는 거 회복. 환수 돌려받는 것도 돌려받는 거지만 회복이라 했어요. 복원.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권리라는 것은 누구한테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갖고 있는 걸 다시 현상하는 것이니까 회복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미 나가 싸도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도 되는 것은 안 돌아도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철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왜냐하면은 미 국익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만약에 뭐 국익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우리가 뭐 무슨 병이라도 안 좋으면 철수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나가야죠. 몇 번이라도. 그리고 북핵도 그래요. 북핵도 지금 참 망가는 소리입니다. 이란이 이제 사실은 무핵국가,
그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나라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란이 가장 큰 나라죠. 이란을 침략했다는 것은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도 북한 침략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큰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북한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북한은 저거 솔직히 한 조각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의 북한은요, 저거 무슨 우리 남한 제일신 무기를 한 12번 제때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생각해봐요.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 말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 해도 북한의 1.4배가요? 4.1배가요? 내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국방 예산은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것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전체 예산이. 그 나라예요. 국방으로도 말도 안 되는 나라죠. 근데 그런데 저게 핵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붙은 하약고가 중독이고 무슨 이라크고 맨날 쿠웨이트고 이란이고 아프간이고 그냥 또는 뭡니까? 인도 차이나의 저기 베트남이고 어디 태국이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 미국의 그 저국주의적인 이 침략을 받아보지 않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쿠바고 다 아주 그냥 지구촌 널려 있는데 파나마나고 멕시코고 그린란드고 다 널려 있는데 북한이 80년 동안 가차이 계속 그런 말을만 들었지 실제로 북한에 지금 그런 침략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북한을 침략해야 얻을 것도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하다못해 양식을 얻고 또는 무슨 중동을 침략하면 석유라도 없지만 근데 문제는 항상 가만 안 둔단 말을 수십 년도 해놓고 이날까지 왔는데 이제는 북핵이 있으니 이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못하는 게 우리는 북핵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가울 게 일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항상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 의한 전쟁이든 누구에 의한 전쟁이든 전쟁이 없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참 이것이 무슨 애물단지인지 이것이 무슨 심지어는 보물단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비대칭이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일 큰 무기라면 북한을 능가하고도 남지만은 북은 핵을 쥐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라 그러면은 핵무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나았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는 자살무기이기 때문에 죽게 될 때 쓰는 것이지 죽지 않고 살 때는 핵무기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남북한 간에 쓰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든 미국 본토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걸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먼저 한 선배가 누구냐면 마오쩌둥이었거든요. 원래 그 유엔 5개 상임 이사국에 그 미영 푸 증서할 때 그 중국이 지금의 대만이었을 거꾸로 그때 대륙의 중국은 그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미국이 쉽게 말하면 나라 대접을 하는 거죠. 투명인간 보듯이.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이 미국이 그 지금의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심지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대만을 쫓아내고 지금의 중국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뭐냐면 중국이 마오쩌둥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닉슨이 키신저가 같이 그 파트너가 마오쩌둥 저우얼라이 그 파트너하고 미중 그 공동성명을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닉슨이 탄핵됐기 때문에 바로는 이제 못하고 나중에 그 카터 때 가서야 미중 수교를 했는데 그걸 본 김일성이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겠구나. 그래야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시달리지 않겠구나. 또는 위협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클린턴이 북한에다가 때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김영삼 대통령이 딱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북한에 핵무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북한을 침공하면 그게 북한이 김일성이랑 당하고 맺겠냐고요. 당연히 김일성이는 가까운 남한에다가 보복을 하겠죠. 지금 이란이 무슨 미국까지 못 치니까는 중동 여러 나라를 친미 국가들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 김영삼이 나서고 클린턴이 받아주고 해가지고 북한 측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전쟁을 막았는데 그러면서 됐던 게 뭐냐면 경수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도 처음에는 이제 김대중과 만나서 적어도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생각보다는 역시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었으나 또 하필 그때는 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에서 이라크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겼어도 진 것과 마찬가지 돼가지고 그 보복하느라고 다시 또 이라크를 아구축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필 저기를 맞아버렸죠. 9.11 테러를.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하고 또 싸워서 이라크 그 후세인이 잡혀서 죽었잖아요. 2006년에 이제 잡혀서 죽었는데 2003년에 시작한 이라크 전쟁이. 그걸 본 김정일이가 부시가 계속 자기가 악의 축이라고 말하니까 두 개를 들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북한하고 이라크는. 그런데다 후세인이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핵무기를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이제 김대중이나 무슨 노무현이 애쓴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왜냐하면 부시가 우선 아들 부시가 그것을 협조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다 죽었죠. 김대중도 죽고 노무현도 죽고 김정일도 죽었고 아들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아들이 후계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버지 죽을 때로부터 14년 차
15년째. 지금 15년째 집권하고 있어요.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 15년 동안에 도대체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거기서 딱 그 문재인 5년만 빼버리면 그러고도 10년 아닙니까? 앞뒤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이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트럼프도 김정은이하고는 적어도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이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이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한국에 저는 이란과 같은 또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도 어디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강이 된 것은 어떤 지도자가 특별히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도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는 우리나라만 가진 게 많았으니까 중국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베트남에도 있고 몽골도 있고 무슨 다 한 번씩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시각이라고 또 한마디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시각이 뭡니까? 거지되면 또 시각 문제죠. 전쟁은 항상 그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평화가 가장 큰 경제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정부 안에 동맹파와 자주파의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양쪽으로 균형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내치는 자주파의 입지를 외교는 동맹파의 입지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검찰개혁 같은 거 사법개혁 같은 거 그거 두목숨 내지 말고 파열음 내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 이제 자주파 쪽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그거 사실 심지어는 과거에 진보 보수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무슨 빨갱이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말로 뜯은 거 치 풀고 없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냉전시대 때나 쓸만한 법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고 그것이 자꾸 악용되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거 없애는데 아마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혁의 지속적인 성공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분위기 바뀌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지금 같은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육박하는 꽃놀이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코스피가 6천까지 올라간 것은 늘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자체 내 변수가 아니라도 예생 변수 전혀 얘기를 이란 전쟁은 완전히 예생 변수죠. 그것이 어디 가까운 대만도 아니고 가까운 일본도 아니고 얼마나 뭡니까 이란까지 가려면 그 이란이 또 우리한테 적대국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호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국면이 바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돌발 변수가 나와서 다시 옛날로 우리가 윤석열의 13 계엄을 꿈이라 꿨냐고요. 21세기하고도 4반세기가 지난 24년에 12월 3일에 윤석열의 난이 생길 거라고 누군들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난이 생겼는데 그래도 진압된 것이 옛날같이 악기로 진압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이제 그것까지 잘 생각한 아주 차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것은 뭐냐면 그런 토양을 없애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 하나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토양, 발디딜 토양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냉전론자들이 발디딜 토양 또는 무슨 5.18 때 강주에 무슨 북한 간첩이 안 돼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있는 토양 그런 토양이 없어져 버려야 되지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몇 가지 심지어는 사법 3법이든 뭐든 법을 몇 가지 바꿔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바꿔야 되지만 그래서 그걸